평생을 다른 이들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바친 한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자신의 힘, 기회, 모든 것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 최고의 정점에 오르려던 바로 그 순간 그가 모든 것을 바쳐 희생했던 바로 그 9명의 여제들이 손을 잡고 그를 배신하고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귀하여 과거로 돌아갔고 그뿐만 아니라 9명의 여제들도 모든 기억을 가진 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생존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단 하나뿐입니다. 내 도움 없이 너희들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한 장에서는 구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정상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방으로 푸르름이 펼쳐져 있고 빛나는 산들이 반짝이며 영적인 기운이 하늘을 떠다니며 이곳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분위기는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이 땅이 평범한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상에 서 있는 호화로운 종문의 거대한 문 근처에서 한 노인이 오늘 우리의 구명존자께서 도를 증명하고 등선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오를 것이라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는 성인의 경지에 오른 후 구천 내에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말하길 이는 그뿐만 아니라 종문 전체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오늘 여러분은 평생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잇습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행운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존경을 표하며 우리의 구명천존을 환영하고 천겁을 시작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종문이 천천히 열리고 우리의 주인공이 그의 여제들과 함께 걸어 나옵니다. 그의 걸음걸이, 표정, 그리고 그의 모든 기운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강력해서 주위의 군중은 저절로 침묵에 빠집니다. 솔직히 첫눈에 그의 존재감은 전혀 나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던 몇몇 제자들이 주인공의 위험을 보고 자기들끼리 무례한 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근처의 장로들은 즉시 엄격해져서 입 다물고 선배를 존경하는 법을 배우라고 화를 내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장로들은 만약 이 남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의 힘이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혼자서 그들의 가문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가 홀로 요족과 싸웠고 심지어 혼자서 마역 전체를 섬멸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사방에 침묵이 퍼집니다. 한편 천겁은 완전히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포효하고 번개가 내리치며 전 지역이 천겁의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천겁의 중심으로 당당히 걸어가며 직접 도전합니다. 그는 한순간도 두려움이나 의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모든 이가 경악합니다. 그때 갑자기 천겁 안에서 한 노인의 형상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이를 본 주인공조차도 이런 광경은 좀처럼 볼 수 없기에 잠시 놀랍니다. 한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것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최상위 천겁 중 하나인 고경천존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몇몇 장로들은 여전히 우리의 구명존자는 무적이며 어떤 천겁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침착하게 주인공은 고경에게 묻습니다. 전투를 시작해야 할지를. 고경은 무표정한 얼굴로 시작하라고 답합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충돌은 너무나 격렬해서 공간마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빛이 번쩍이며 마치 하늘 자체가 부서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인공 뒤의 여제들은 전혀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서로에게 속삭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고경이 시간의 돌을 사용합니다. 장로들은 심각해져서 이 기술 때문에 고경의 분신들이 여러 시간선을 넘나들며 각 시간선에서 주인공을 사냥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고경이 단 하나의 시간선에서라도 성공한다면 여기 있는 주인공의 본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긴장감이 사방에 퍼집니다. 이 수를 본 한 여제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고 마치 그녀의 진짜 의도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사악한 기운이 새어나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 수는 정말 인상적이라고 무심하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과해야겠다며 모든 시간선에서 자신은 언제나 무적의 존재였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고경은 모든 시간선에서 이미 주인공을 파괴했다고 밝힙니다. 차갑게 웃으며 그는 자신을 칭찬하는 그를 조롱하고 모든 시대에서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주인공은 마치 영혼을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의 몸은 떨리고 힘은 사라지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고 땅에 쓰러집니다. 고경은 주인공의 힘이 비범하지만 음양식도고가 이미 그의 몸 안에 뿌리내렸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경이 모든 시간선에서 그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인공은 갑자기 진실을 깨닫고 천천히 그의 여제들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설마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는 하지 않겠지.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합니다. 모든 여제들은 그의 불행이 농담이라도 되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는 형태가 없으며 오직 음양의 결합을 통해서만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고경은 결과는 처음부터 명백했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충성과 감정을 깊이 중시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한 여제가 큰 소리로 웃으며 사랑 따윈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의 힘 때문에 공포 속에서 살았고 자유를 원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여제는 전화번호부를 상기시키며 그가 아니었다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여제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힘을 발동하고 모든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을 희생자로 그를 악마로 묘사합니다. 주인공의 정신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불타오릅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다면 그들 중 누구도 여제라는 칭호에 손댈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포효합니다. 그는 그들을 인간 이상으로 대했으며 이런 배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할 때 고경이 뒤에서 공격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그들 모두를 데려가겠다고 신음합니다. 여제들은 그가 자신의 공력을 폭발시켜 모두를 죽일 것이라며 비명을 지르며 공황에 빠집니다. 고경은 차갑게 지켜보며 독에 중독된 그를 이긴 것은 불명예스러운 승리였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는 또 다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시간의 소용돌이를 사용해 주인공과 8명의 여제 모두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며 다음 라운드에는 함께 가야 한다고 미소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경은 시공간 역전 기술을 펼쳐 주인공과 8명의 여제들의 영혼을 50년 전 과거로 보냅니다. 장면은 과거로 전환됩니다. 주인공 루이스는 충격에 휩싸여 주위를 둘러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의 앞에는 그의 첫 번째 여제 초령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구천의 거미가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저 미천한 하인일 뿐입니다. 그녀는 회기로 인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주인공을 보자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를 악마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과거로 돌아온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루이스는 그녀 또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살짝 미소 짓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고경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침착하게 양말을 벗습니다. 거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루이스는 발을 내밀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내 발을 씻어라.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조용히 손을 떨며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지금 그녀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음이 가장 잔인한 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 없는 삶의 절대적인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려둘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과거로 돌아왔다. 그녀는 충격을 받고 묻습니다. 우리 모두요? 루이스가 그녀의 말을 끊는다.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고경의 기술이 그들을 되돌려 놓았고 그는 그날 그녀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한다. 그녀의 오만함은 여전했고 그녀는 묻는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냐고? 루이스는 사악한 빛을 띠며 미소 짓고는 한마디만 한다. 충분해. 그리고 선언한다. 넌 자유를 원했지, 안 그래? 이 순간부터 넌 자유야. 루이스는 일어나 근처에 있는 서랍을 연다. 안에서 그는 패를 하나 꺼내 검녀에게 보여주며 말한다. 이걸 잘 봐. 이게 뭐죠? 검녀는 약간 망설이며 대답한다. 이건 제 명패예요. 바로 다음 순간 루이스는 아무 표정 없이 그 자리에서 명패를 태워버린다. 짧은 불꽃과 함께 명패는 재로 변한다. 루이스는 차가운 어조로 말한다. 자, 봤지. 계약패를 태웠어. 이제부터 넌 완전히 자유야.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너의 진짜 검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것을 본 검녀는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루이스, 당신은 9개의 목숨을 가졌으면서 첫 번째 생에서는 왜 자폭을 선택했죠? 하지만 루이스는 더 이상 그녀와 어떤 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는 화를 내며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말한다. 내일이나 신경 쓰고 여기서 꺼져. 이 말을 듣고 검녀 또한 멈추지 않고 떠나기 시작한다. 걸어가면서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좋아. 우리 모두 환생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겨주겠다고 맹세하지. 걸어가면서 그녀는 속으로 생각한다. 루이스, 나는 선천적인 검체를 가지고 있어. 만약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훨씬 더 영광스러웠을 거야.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는 감정적인 어조로 말한다.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이 딸이 드디어 돌아갑니다. 뒤에서 루이스는 그녀가 그런 감정적인 발걸음으로 추가문 저택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의 얼굴에 다시 한번 사악한 미소가 떠오르고 그는 천천히 중얼거린다. 아버지, 파렴치한 어머니, 쓰레기 같은 오빠, 그리고 이 불쌍한 소녀. 그는 더 생각한다. 일단 돌아가면 진정한 악마의 소굴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이번 생에서는 나는 절대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 8여인의 족쇄는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것이다. 주인공이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산산조각난다. 긴 다리가 안으로 곧장 걷어차며 그를 직접 공격한다. 루이스가 이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울려 퍼진다. 홍능선녀.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스스로를 정정한다. 아니, 이번 생에서 그녀의 이름은 아직 우왕능이다. 그러자 문을 부수고 들어온 소녀가 다름 아닌 그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분노에 찬 우왕능은 주인공 앞에 서서 그의 이름을 외친다.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그를 공격하며 소리친다. 오늘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 하지만 루이스의 힘은 그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어떤 기술도 사용하지 않고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려 그녀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매단다. 우왕능은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 루이스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살벌한 어조로 말한다. 아직도 감히 내게 덤벼? 그는 우왕능이 손발조차 움직일 수 없도록 그녀를 단단히 제압한다. 겁에 질려 더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한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루이스는 그녀에게 별다른 짓을 할 의도가 없다. 그는 이미 이 소녀의 앞날 또한 특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차갑게 말한다. 오늘 내 손으로 내 문을 고쳐라. 만약 그러지 못하면 여기서 내 목을 비틀어 내 인생을 끝내주겠다.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우왕능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싫어. 만약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봉황과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루이스는 살짝 웃으며 대답한다. 그럼 이번 생에서도 그를 찾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야겠지, 안 그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우왕능의 얼굴이 굳어진다. 공포가 온몸에 퍼지고 그녀는 떨면서 말한다. 내가 고칠게. 문을 수리할게. 제발 나를 놓아줘. 하지만 루이스는 그녀의 목을 더욱 세게 조인다. 그 순간 우왕능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젠장. 과거로 돌아왔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의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녀가 완전히 포기하자마자 루이스는 그녀를 벌레처럼 땅에 내던지며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일 시작해.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이 문이 고쳐져 있지 않으면 넌 끝장이야. 우왕능은 어떻게든 몸을 추스르고 일어선다.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주인공에게 소리친다. 루이스, 적어도 전생에서 우리는 도려였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을 듣고도 루이스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얼음처럼 차가운 어조로 대답한다. 그건 과거의 일이야. 이번 생에서 너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들은 우왕능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꽂혔다. 분노, 굴욕감, 그리고 무력감이 그녀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장면은 여기서 전환된다. 이제 아름다운 정원이 보인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고 분위기는 평화로우며 공기 중에는 희미한 연기가 흐른다. 루이스는 이 정원으로 걸어 들어간다. 여기 지극히 천사 같고 아름다운 여인이 식물들을 돌보고 있다. 이 사람은 백추롱이다. 루이스가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백추롱은 즉시 그를 감지한다. 그녀는 앞을 바라보고 루이스는 공손하게 그녀를 사부님이라 부르며 인사한다.
하지만 루이스를 본 백추롱의 표정이 갑자기 변한다. 그녀는 놀라며 직접적으로 묻는다. 어째서 지금 목숨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이냐? 사부의 그런 직설적인 질문에 루이스는 잠시 망설인다. 머리를 가볍게 극적이며 그는 말한다. 이 제자의 재주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돌파를 위해 억지로 수련하던 중 9개의 목숨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숨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백추롱의 분노가 드러난다. 그를 엄하게 바라보며 그녀는 말한다. 내가 소천의 힘을 억제할 방법을 찾았다. 그러니 전생의 일은 그저 꿈이었다고 잊어라.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녀는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덧붙인다. 그리고 만약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그런 더럽고 배신적인 생각이 싹 튼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이 문파에서 너의 존재를 지워버릴 것이다. 루이스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이 제자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살짝 비웃으며 생각한다. 정말로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 건가? 내가 그 해독을 내 몸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천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 것 같으냐? 여기서 우리는 백추롱 또한 전생의 여제 중 한 명이었으며 지금은 그의 스승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뀐다. 주인공은 삼봉우리에 홀로 앉아있다. 하늘과 아래 세상을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을 한다. 안 돼. 내 수련 경지가 응기 5단계로 떨어졌군.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갈고 닦아야 할 것 같군. 그러고는 속삭인다. 오랜 친구, 아직 나와 함께 있는가? 즉시 그의 앞에 시스템 알림창이 열린다. 수련, 추연, 깨달음, 3가지 선택지가 나타난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여기 있습니다. 호스트.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 목소리를 듣자 루이스는 묘한 안도감을 느낀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다행이군. 너도 나와 함께 왔구나. 그런데 잠깐, 이제 작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 없나? 부드러운 띵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답한다. 저는 이제 천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루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렇군. 하지만 천도가 되면서 좀 너무 무자비해진 것 아닌가? 그는 불평한다. 역대 가장 위험한 최상급 청겁을 내 머리 위에 떨어뜨릴 필요까지 있었나? 차갑고 무자비한 목소리가 답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제 호스트니까요. 궁극의 실현을 준비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루이스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는 건조하게 말한다. 참 고맙군. 그러고는 심호흡을 한 뒤 말한다. 좋아. 수련을 시작하자. 시스템은 그의 비꼬는 말을 무시하고 무심하게 답한다. 천만에요. 구명불멸 천경 수련을 시작합니다. 장면이 검의 성녀에게로 전환된다. 초검 산장 밖 긴 계단이 나타난다. 지친 검의 성녀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른다. 계단 하나하나가 시험처럼 느껴지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꼭대기에 도달한다. 산장 앞에 서서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믿으며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하지만 문 앞에 경비가 그녀를 보고 경악한다. 그는 생각한다. 정말 큰아가씨인가? 왜 돌아오셨지? 그는 그녀의 길을 막고 거칠게 소리친다. 어디서 이런 거지가 기어 들어온 거야? 너 같은 쓰레기가 초검산장에 올 곳은 없어. 썩 꺼져. 검의 성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한다.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저는 큰아가씨 초령입니다. 그녀가 물러서지 않자 경비는 칼을 뽑아 들고 외친다. 파렴치한 쥐새끼 같은 년. 감히 큰아가씨를 사칭하다니. 갑자기 초령이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감정적으로 말한다. 초령이에요. 저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초령이에요. 예전에 절 품에 안고 사탕도 사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하지만 경비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친다. 넌 초씨 가문의 피가 아니잖아. 왜 돌아온 거야? 속으로는 그녀가 겨우 그 악마의 소굴에서 탈출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당황한다. 왜 다시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지? 초령은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셨다고 울부짖는다. 이 말을 듣고 다른 경비가 진실을 깨닫고 소리친다. 이분은 정말 큰아가씨야. 초령 아가씨가 돌아왔다. 산장 안에 혼란이 퍼진다. 그녀의 이른바 아버지인 장주가 아내와 함께 거짓 걱정을 하며 달려나온다. 초령은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말한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거짓된 애정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어디에 있었냐고 묻는다.
초령은 대도종의 인질로 잡혀 있다가 몰래 탈출했다고 말한다. 그 순간 그 남자가 도착하고 초령을 보자 다리가 떨린다. 그는 안도하며 생각한다. 다행이다. 내 희생양이 돌아왔군. 이제 난 살 수 있어. 이 남자는 초령의 오빠 초셉이다. 장면이 2장으로 넘어가며 다시 루이스에게로 돌아온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수련한다. 이곳은 가장 약한 세계인 제1천이며 선천, 후천, 음기, 원단, 파세, 영어, 연어, 합도의 여러 경지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된다. 전생의 경험으로 루이스는 15일간 수련하여 연기 9층에 도달한 후 원단 형성을 시작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피를 토한다. 그는 중얼거린다. 무슨 일이지? 내 기의 절반만이 원단 형성을 돕고 있고 나머지는 돌처럼 느껴져. 분석 후 시스템이 알린다. 체내에서 청강독이 검출되었습니다. 루이스는 그 여자들이 음양고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보험으로 이 독까지 심어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간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워지며 말한다. 그들은 모르지. 나에겐 아직 비장의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시스템의 방법을 묻는다. 시스템은 원단으로 돌파하여 진기를 진원으로 전환하면 독이 풀릴 것이라고 답한다. 루이스는 과거에 돌파를 강제할 수 있는 완벽한 기원단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해낸다. 하지만 그 단약은 전생의 옥형능에게 선물로 주었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이번 생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갑자기 하늘에 움직임이 나타난다. 거대한 학이 옥형능이 단 한 달 하고도 17일 만에 음기 대원만에 도달하여 종문 기록을 깼다고 알린다. 보상으로 그녀는 최상급 기원단 한 병을 받는다. 루이스는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가늘게 뜬다. 미래의 여제답게 그녀의 속도는 무섭군. 시스템을 가지고도 내가 고작 이틀 앞서 있을 뿐이야.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봉우리에서 뛰어내린다. 시스템이 묻는다. 호스트, 어디로 가십니까? 루이스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연억이 고수의 무덤으로 간다.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할 기원단을 되찾으러. 이후 장면이 전환된다. 이제 트레이드다오에서 약 500km 떨어진 울창한 숲 한가운데 위치한 고대 무덤 내부가 보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무겁고 사방에 섬뜩한 침묵이 퍼져 있습니다. 같은 무덤 깊은 곳을 걷는 위형능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곳을 발견하기까지는 한 달이나 걸릴 거야. 그 말은 지금 여기엔 나 혼자뿐이라는 뜻이지. 완전한 자신감을 보이며 형능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앞에 놓인 문을 열고 좁은 통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곳의 가장 귀한 보물들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 보물들 중에 구생구멸천경의 조각과 함께 완벽한 귀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 그녀는 마침내 그 보물들 앞에 도착합니다. 먼저 그녀는 구생천경을 집어들고 매우 기쁘게 웃으며 말합니다. 사형, 이번엔 내가 한 발 앞섰어요. 하지만 경전을 펼쳐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 전체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전 안에는 루이스의 필체로 차분하고 다정하게 이년아 너무 늦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평화롭게 그려진 황금비 스케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홍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더듬거리며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갑자기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 그녀는 책을 땅에 내던지며 소리칩니다. 루이스, 이 개자식. 책이 바닥에 닿는 순간 수십 개의 노란색 황금 레이저 빛이 무덤 전체에서 활성화되어 사방에서 그녀를 둘러쌉니다. 이것을 본 형능은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위를 올려다보며 그녀는 크게 소리칩니다. 루이스, 여기서 내보내줘.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이후 장면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제 3일 후의 장면이 보입니다. 극심한 분노에 찬 위형능이 주인공의 집으로 직행하는 것이 보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녀는 안으로 쳐들어가 문을 발로 차엽니다.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소리칩니다. 너 당장 튀어나와. 보시다시피 그녀의 몸은 많은 상처로 뒤덮여 있습니다. 到处可见划痕和痕迹，到处可见划痕和痕迹。
상처가 치명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2, 3일 동안 그녀가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이토록 화가 나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에서는 대부분의 등장인물 이름이 저에게는 거의 비슷하게 들려서 이름을 조금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위영능이지만 이제부터는 성난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완벽한 이름은 없을 겁니다. 이 성난 여자는 주인공의 집에 침입하려 하고 숨도 쉬지 않고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공장풍이 날아와 그녀의 배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큰 비명이 터져나오고 그녀의 몸은 공중으로 날아가 멀리 떨어집니다. 땅바닥을 미끄러져 그녀는 주인공 집 안뜰에 처박힙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그녀는 이를 갈고 아악하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앞에서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어머니는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으셨나? 이 말을 듣고 성난 여자는 심하게 놀랍니다. 마음속으로 불을 뿜으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루이스, 너 지금 너무 심하잖아. 내 놈 앞에 무릎 꿇으니 차라리 죽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분노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루이스가 필요했고 필요할 때는 자존심도 삼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을 억누르고 일어서서 이번에는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사형, 제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안에서는 아무 망설임 없이 꺼져라는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성난 여자의 피가 더욱 끓어오릅니다. 그녀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그 무덤 안에서 완벽한 기원단을 가져간 게 너야? 하지만 그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기공 공격이 쏟아져 나와 그녀를 연달아 덮칩니다. 정통으로 맞은 탓에 그녀의 몸은 다시 한번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합니다. 심호흡을 하며 그녀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생각합니다. 진정해, 화내지 마, 전부 안에 담아둬. 그리고 이를 갈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그 무덤에서 완벽한 귀원단을 가져간 게 너야? 안에서는 똑같이 차분하고 무자비한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이제 꺼져. 이 말을 듣자 성난 여자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고 몸에서는 기운이 폭발하며 힘을 활성화시켜 루이스를 공격하기 위해 똑바로 돌진합니다. 그녀는 소리칩니다. 가져갈 용기는 있으면서 인정할 용기는 없나 보지. 루이스, 오늘 너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주인공의 스승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가 길을 발산하자 바로 그 순간 형능의 모든 움직임이 제자리에 멈춥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이와 압박감이 실려 있습니다. 형능, 진정하거라. 이 말을 듣자 형능의 모든 분노가 바람에 날려가듯 사라집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스승님. 다음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울부짖습니다. 스승님, 그가 저를 때렸어요. 흐느끼며 그녀는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그녀의 스승은 천천히 주인공을 향해 돌아서서 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루이스, 어찌 내 사매에게 손을 올렸느냐?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저는 이 스승이 전생의 주인공의 아내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반응과 행동을 보면 전혀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그런 것을 확인시켜주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 또한 그런 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네. 스승으로서 그녀는 주인공이 이전에 9개의 목숨을 가졌었고 이제 하나만 남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주인공이 전생의 모든 분노를 안고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진실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그의 스승이 이 질문을 하자 루이스는 눈을 뜨고 화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노크도 없이 멋대로 들어왔습니다. 예의가 전혀 없습니다. 루이스의 말을 듣고 그의 스승은 별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형능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결국 내 사매잖니. 이 일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그리고 형능을 보며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이스에게는 무슨 일로 왔느냐? 이 말을 듣자 성난 여자는 주인공을 똑바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가 완벽한 귀원단을 가져갔어요.
그에겐 쓸모도 없으니 제가 다른 것과 교환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루이스의 스승은 주인공에게 돌아서서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합니다. 루이스, 너의 자질은 뛰어나다. 내게 완벽한 기원단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 사매에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구해주마. 그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루이스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세로 앉아 그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 완벽한 기원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항능은 다시 화를 내며 소리쳤다. 루이스, 무슨 헛소리야. 이 단약이 없으면 내가 원액을 응축하지 못할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 거야. 그녀가 계속 소리치는 바람에 루이스의 집중력이 깨졌다. 그는 천천히 내려와 소매 안에 손을 넣어 똑같은 기원단을 꺼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을 본 사부의 얼굴이 밝아지며 기쁘게 말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 착한 아이야. 그녀가 그를 더 칭찬하려던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다시 바뀌었다. 바로 그 순간 루이스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꿀꺽 소리와 함께 그는 사부 앞에서 단약을 바로 입에 던져넣고 씹어서 삼켜버렸다. 이 광경을 본 사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엄하게 말했다. 루이스, 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스승은 내게 매우 실망했다. 그녀가 말을 더 잇기 전에 거기 서 있던 성난 여인이 분노로 폭발했다. 이를 갈며 그녀는 뒤돌아서 떠나면서 소리쳤다. 루이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비액을 응축해서 이 치욕을 완전히 갚아주겠어. 그녀의 노골적인 저기를 본 사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가 말했다. 내 안에 아직 많은 분노가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실망스러운 표정과 함께 장면이 바뀐다. 이제 검장의 장면이 나온다. 이곳에서 검녀는 편안히 앉아있고 누군가 숟가락으로 그녀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에메랄드 쌀죽은 이 어미가 오직 너를 위해 직접 찐 것이란다. 맛보고 말해주렴. 맛이 있는지. 그 순간 검녀가 그것을 먹자 얼굴이 환해졌다. 기쁨과 감격에 차서 그녀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대해주시는 분은 어머니뿐이에요. 저는 절대 이번 생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정말 널 낳아준 부모님보다도? 검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분들은 저를 낳자마자 사라지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저를 대해주시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알았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어서 좀 쉬거라. 검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웃고 있었다. 아주 안도감이 들면서도 섬뜩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마침내 살았어.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안전해. 한편 검녀는 갑자기 극심한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렇게 졸리죠? 그러자 어머니가 천천히 뒤돌아서며 여전히 다정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졸리면 그냥 좀 자거라. 그녀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검녀는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다. 졸음에 휩싸여 몸을 지탱하지도 못하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고통스럽게 머리를 붙잡고 생각했다. 오늘 모든 게 너무 이상해. 왜 이렇게 강한 졸음이 오는 거지? 이런 불편한 느낌은 전에는 없었는데. 억지로 기운을 방출하며 속으로 명했다. 대련화검경을 운용하라.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다오. 하지만 결과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내가 독에 중독됐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설마 그 에메랄드 쌀죽 때문인가? 바로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한 목소리가 물었다. 벌써 잠들었느냐? 혼란스럽고 두려운 그녀는 즉시 누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깊이 잠든 척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른 세 사람과 함께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다정함이 없었다. 차갑고 무거운 어조로 그녀가 말했다. 좋아. 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군. 이제 우리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 세 사람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는데 그는 다름 아닌 검녀의 친오빠였다.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짓고는 말했다. 어머니, 소문대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생강은 늙은 게 맵군요. 모자는 둘 다 살기 어린 눈으로 검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와서 아이를 들어 노족께 데려가거라. 오빠는 무섭게 웃었지만 그들은 검녀가 아직 의식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다. 모든 말이 칼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에게서 그런 끔찍한 말을 듣고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속으로 울고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그녀를 배신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집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우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두 하인이 검녀를 들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검녀에 온 가족이 함께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검녀의 아버지가 하인 중 한 명을 불러 물었다. 추자는 처리했느냐? 이 추자는 처음에 검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바로 그 경비병이었다. 하인이 대답했다. 장주님, 추자와 그의 가족은 완전히 처리했습니다. 생존자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하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장주의 눈썹이 짜증스럽게 치켜 올라갔고 그는 차갑게 말했다. 훌륭하다. 고작 하인 따위가 나의 원대한 계획을 망칠 뻔할 줄은 상상도 못했군. 그리고 화를 내며 코웃음을 치고는 아들을 겨눈질하며 말했다. 그 애가 갑자기 제 발로 죽으러 돌아오지 않았다면 검의 제물이 될 뻔한 건 너였을 것이다. 이번에 내 목숨을 건졌으니 이걸 교훈으로 삼아라. 술과 방탕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머리를 좀 써라. 하지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기대를 허공으로 날려버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력을 다해 제대로 수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검녀가 그들의 모든 말을 똑똑히 듣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돌아와서 목숨만 잃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한 제물로 쓰이기 위해 길러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때 뒤에서 그녀의 오빠가 침을 흘리며 음흉한 표정으로 말한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가 먼저 좀 즐기면 어때? 30분이면 충분해. 하지만 아버지는 분노하며 그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의 귀를 잡고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이 무슨 추잡한 망발이냐? 다른 건 몰라도 명목상으로는 내 누이 동생이다. 우리 추씨 검장의 명예에 먹칠하지 마라. 아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대답했다. 아버지, 아파요. 게다가 쟤는 그냥 죽은 노비놈들 자식이잖아요. 성이 같다고 피부치가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 말을 들은 검녀는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속으로 몸서리치며 그녀는 생각했다. 그럼 내 친부모님도 너희들이 죽인 거였어? 바로 그때 검녀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보, 어차피 죽을 아이인데 뭘 그래요. 우리 아들이 1시간 정도 같이 있게 해주는 게 어때요? 아버지는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대답했다. 절대 안 돼. 노조사님의 검 재련을 잠시라도 늦출 순 없다. 그랬다간 우리 가문 전체가 그분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게야. 소위 어머니라는 사람마저 그런 추악한 말을 내뱉는 것을 보며 검녀는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생각했다. 평생 친어머니처럼 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역겨운 말을 할 수가 있지.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루이스, 이게 당신이 나에게서 지키려 했던 진실이었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집에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녀는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한때는 아프지 않았으나 이제는 독이 되어버린 기억들을. 루이스와 함께 위험천만한 수련을 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너무나 혹독해서 몇 번이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웠던 수련이었다. 땀과 피, 고통으로 범벅이 된 채 그녀는 떨면서 그에게 애원했었다. 도련님, 제발 절 보내주세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루이스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웃음기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달래듯 말했다. 그들은 내 친부모도 아니잖니.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안달인 개냐? 이 말을 들은 검녀는 화가 나 볼을 부풀리고는 완고하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친부모님이라 해도 그분들보다 더 잘해주실 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삐친 그녀를 보며 루이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다. 알았어. 내가 저 검을 재련하는 것만 끝나면 그 후엔 내가 직접 널 집에 데려다 주마.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무슨 검을 재련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절 여기 붙잡아 두려고 어린애 달래듯 구시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된다. 검녀가 마침내 추씨 검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렸다. 장원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사방에 자욱한 연기, 비명, 나무 타는 악취.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루이스에 대한 증오가 싹 텄다. 그녀는 속으로 맹세했다. 루이스, 이 모든 건 다 너 때문이야. 반드시 내게 복수하겠어. 그러나 이제 진짜 진실을 보고 듣게 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후회만이 남았다.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생각했다. 루이스, 당신이 말하던 그 검은 사실 마검이었군요. 이 생각과 함께 장면은 다시 전환된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시스템의 도움으로 이 모든 광경을 고화질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말, 모든 소리, 모든 의도가 그에게는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시스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숙주, 그녀가 지금 의식을 잃어 추씨 가문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루이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시스템의 말에 웃으며 그는 말했다. 대제경에서 돌아온 자가 고작 수면제 따위에 정신을 잃을 리가 있겠나? 지금은 그저 스스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시스템이 물었다. 숙주, 그녀를 구할 생각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루이스는 마치 극장의 관객처럼 나른하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구해줘. 저 여자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쾌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어쨌든 이 또한 대제경 경지에 올랐던 자의 회기니 이제 내가 구해줄 필요는 없겠지. 장면이 다시 한번 전환된다. 이제 모두가 검을 재련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고 섬뜩하게 변해갔다. 추씨 일가는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했다. 검녀는 땅바닥에 눕혀졌고 온 가족이 그 뒤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공손히 노조사께 인사를 올렸다. 저택 앞에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서서히 그 형체가 뚜렷해졌다. 그는 바로 추씨 검장의 노조사 추계심이었다. 인사를 들은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기 앞에 누워있는 검녀를 내려다보았다. 한눈에 그녀의 몸을 훑어본 그는 차가운 만족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훌륭하군. 이제 나에게 넘겨라. 그는 일어나 명했다. 너희 둘은 여기 남아 이 마검 의식이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해라. 이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허리를 숙여 노조사께 감사 인사를 올렸다. 노조사가 앞으로 나아가 거대한 가마솥 밑에 불을 지폈다. 가마솥 안에는 검 한 자루가 공중에 떠 있었다. 언뜻 봐서는 마검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기운을 느끼는 순간 끔찍하고 순수한 마의 존재임이 명백해졌다. 탐욕스럽게 검을 응시하던 노조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마검은 30년이 넘는 심혈을 삼켰지.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을 뿐이다. 검녀의 아버지가 그를 축하했다. 이 검을 재련하시면 곧바로 원형경에 오르시게 될 겁니다. 노조사가 손을 들며 말했다. 시작하자. 검은 화염검들이 허공에 나타나 마검을 향해 날아갔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마검이 반응하자 주위가 온통 진동했고 노조사는 기이한 주문을 외웠다. 이윽고 그가 차갑게 명했다. 검에 재물을 바쳐라. 그 순간 검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팔에 안아 들고 앞으로 걸어가며 무감정하게 말했다. 오늘 너는 우리 추씨 가문을 위한 검의 재물이 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널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쓸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검녀를 불타는 가마솥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녀는 맹렬한 화염 속으로 떨어졌다.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가르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 번의 비명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오빠는 혀를 내밀고 지켜보며 역겹게 말했다. 아깝다. 참으로 안타까운 낭비로군. 그러나 그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화염 가마솥에 빠졌음에도 검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기묘한 평온함과 잔인함만이 있을 뿐이다. 갑자기 그녀가 반응하며 피를 토해내고 그 피는 마검 위로 똑바로 날아간다. 그녀의 피가 닿는 순간 무시무시한 불길이 검에서 뿜어져 나온다. 마치 검이 살아난 것처럼 진동이 증폭된다. 이것을 본 그녀의 아버지는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마검이 흐릿하게 사라지더니 검녀의 손에 나타난다.
검의 기운이 그녀를 지탱하기 시작한다. 불길은 더 이상 그녀를 태우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들어올린다. 그녀는 소단에서 떠오르며 노조를 똑바로 쳐다본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살기만이 가득하다. 노조는 충격에 빠진다. 그녀의 오빠는 아버지, 쟤 죽지 않았어요 라고 소리친다. 노조는 몸을 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전속력으로 돌진하여 단번에 그의 가슴을 꿰뚫으려 한다. 그는 서둘러 녹색 검을 뽑아들고 젠장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그의 검이 그녀의 마검과 부딪히는 순간 즉시 산산조각이 난다. 그의 몸은 뒤로 튕겨나간다. 그는 그런 마검을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소리친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검날이 독사처럼 움직이고 다음 순간 그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된다. 피가 사방에 비처럼 쏟아진다.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그녀는 차갑게 말한다. 마검은 마귀를 학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배신, 후회, 그리고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녀는 두 생애에 걸쳐 가족을 기다렸고 숨쉬는 모든 순간 그들을 믿었지만 이것이 그 결과였다. 이제 남은 것은 증오뿐이었다. 이제 검녀는 온몸을 분노로 불태우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녀의 의도는 명확하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나 겁에 질려 다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앞으로 뻗으며 말을 더듬는다. 어째서 내가 정말 초령이냐? 아니, 내가 초령일 리가 없어. 하지만 초령은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들을 상태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공기마저 무겁고 숨막히게 만든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느리지만 무서운 목소리로 묻는다. 나는 당신들 모두를 내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대했어. 눈을 감고도 당신들을 믿었지.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용기조차 없다. 두려움에 떨며 그는 불쑥 내뱉는다. 초령아, 내가 지금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렴. 우린 더 이상 널 어떤 검을 위해서도 희생시킬 필요가 없어. 자,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초령은 이미 그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희미한 웃음을 터뜨린다. 고통과 증오로 가득 찬 웃음이었다. 검을 뽑아들며 그녀는 차갑게 말한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담을 자격조차 없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검을 휘두른다. 단칼에 그녀 아버지의 머리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피가 분수처럼 사방으로 뿜어져 나온다. 그 순간 초령은 마치 악마처럼 보인다. 앞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무자비하게 베어버릴 준비가 된. 그 후 그녀는 돌아선다. 앞에는 그녀의 소위 오빠라는 자가 서 있다. 그의 눈이 초령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공포에 휩싸인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입술을 떤다.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보며 초령이 말한다. 자, 이제 내 차례다. 이 짐승 같은 놈. 그녀의 오빠는 즉시 말을 끊고 무릎을 꿇으며 땅에 반복해서 머리를 박는다. 네, 제가 짐승입니다. 절 그냥 개처럼 여기시고 보내주세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초령의 검이 다시 움직인다. 그의 목은 즉시 잘리고 몸은 땅으로 쓰러진다. 초령은 아무런 감정 없이 말한다. 넌 개만도 못해. 멀리서 남편과 아들의 운명을 아직 모르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초령이 손에 검을 든 채 홀로 검을 단련하는 곳에서 걸어나오는 모습뿐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차분하고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죽음과 피의 이야기가 놓여있다. 충격받은 어머니는 앞으로 걸어가 혼란스럽게 묻는다. 초령아, 어떻게 나온 거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디 있니? 초령은 멈추지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걸어간다. 어머니 옆을 지나가며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한다.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거지? 어머니는 더욱 초조해져 서둘러 말한다.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가족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초령은 갑자기 멈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선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없고 오직 텅 빈 섬뜩한 냉기만이 있다. 나에겐 더 이상 가족이 없어. 라고 그녀는 말한다. 다음 순간 그녀의 검이 번쩍인다. 단칼에 그녀 어머니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된다.
피가 공중에 흩날리지만 이번에는 초령의 얼굴에 증오나 분노가 없고 오직 생기 없는 평온함만이 있다.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한다.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어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앞으로 걸어가며 차갑게 선언한다. 초씨 가문의 모든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장면이 바뀐다. 초씨 가문의 전체 영토가 보인다. 검 한 자루가 땅에 격렬하게 박힌다. 카메라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초령이 노인, 젊은이, 하인, 경비원 등 가문의 모든 사람을 학살했음을 본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토록 긴 학살 끝에 초령은 완전히 지쳤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고 옷은 찢어졌으며 피와 먼지로 뒤덮여 있다. 그녀는 검을 지지대 사마 땅에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떤다. 이 모든 것을 루이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루이스는 그 광경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나쁘지 않군. 그녀는 주가 검장에 살아있는 것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닭 한 마리조차 살려두지 않았군. 나른하게 손을 뻗으며 그는 덧붙인다. 됐다. 이제 닫아라. 그가 막 침대에 누워 쉬려던 참에 시스템이 묻는다. 호스트, 계속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원영경의 고수가 곧 그녀를 죽이러 올 겁니다. 루이스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볼 게 뭐가 있나? 그녀는 이 모든 걸 당해도 싸다. 장면은 다시 초령에게로 전환된다. 장원은 이제 폐허와 시체, 피로 가득하다. 초령은 무릎을 꿇고 부서진 목소리로 속삭인다. 내가 틀렸어. 내가 정말 틀렸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몸은 고통으로 떨린다. 그녀에겐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온다. 원영경의 고수, 이검 도인이다. 그가 초령과 그녀의 손에 들린 마검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 탐욕이 번뜩인다. 이 마검, 실로 완성되었구나. 웃으며 그는 칼을 뽑아들고 외친다. 그 검은 내게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널 해방시켜주마. 그는 전속력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초령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듯 거에 저항하지 않고 검을 살짝 기울일 뿐이다. 그러나 이 검은 그녀가 전혀 반응이 없자 갑자기 그녀의 목 근처에서 칼을 멈춘다. 두려움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다. 그는 미친 듯이 웃는다. 내 생각대로군.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초령이 움직인다. 단 한 번의 맞기로 그녀는 이 검을 날려버리는 압도적인 힘을 방출하여 그의 옷을 찢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충격받은 그는 중얼거린다. 그녀는 고작 원단경일 뿐인데 어찌 이리 무시무시한 검수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초령은 감정이 사라진 듯 생기 없이 서 있다. 이 검은 탐욕스럽게 쳐다본다. 이 계집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어. 여기서 보물은 검뿐만이 아니야. 갑자기 초령이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한다. 이 검은 충격받는다. 뭐라고? 방금 전까지 전혀 반응이 없었잖아. 그는 음탕하게 소리치며 그녀를 쫓는다. 도망치지 마라. 착한 아이처럼 이 검에게 오너라. 초령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고 걸음마다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되뇌인다. 내가 틀렸어. 나는 참여해야 해. 그녀의 정신은 부서진 듯 죄책감과 후회에만 매달린다. 장면은 루이스에게로 전환된다. 밖에서는 분노한 항능이 그의 문을 두드리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루이스는 차분하게 명상에 잠겨 있다. 시스템이 묻는다. 호스트, 그녀가 당신을 너무 심하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계실 겁니까? 눈을 뜨지 않은 채 루이스가 대답한다. 내 귀를 막아라. 나는 수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 무엇도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나중에 항능의 스승이 도착해 그녀를 꾸짖으며 루이스가 그녀를 위해 모든 보물을 수없이 재련해 주었음을 밝힌다. 이 말을 듣고 항능은 흔들리지만 여전히 사과하기를 거부한다. 그녀의 스승은 화가 나서 그녀를 뒷산으로 보내 반성하게 한다. 마침내 장면이 다시 바뀐다. 맨발에 상처 입은 초령이 마검에 기댄 채 루이스의 산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남아있지 않고 오직 지침과 후회만이 가득하다. 루이스의 정원을 바라보며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인다. 대도. 그녀는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마치 인생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 그곳을 응시한다. 그 순간 누군가 서 있는 초령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져 소리쳤다. 거기 누구냐?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초령은 힘이 다했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기절했다. 하지만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약하게 중얼거렸다. 백남봉, 육에, 나는 영이야.
여제자는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갑자기 그녀를 멈춰 세웠다. 손을 멈추시오, 도우. 여제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이에서 내려오는 이검이 보였다. 그는 우아하게 착지하며 말했다. 도우, 이 추악한 것을 여기까지 쫓아왔소. 대도종의 위험에 불경을 저지를 생각은 없소. 이 쓰레기는 즉시 치우겠소. 이검이 초령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여제자는 즉시 검을 뽑아 그의 길을 막았다. 그리 쉽진 않을걸. 그녀가 우리 종문 사람의 이름을 댔으니 돌아가서 확인해볼 작정이오. 만약 그가 그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데려가시오. 그녀는 다른 제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했다. 잘 지켜봐. 내가 돌아오기 전에 저 자가 그녀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백남봉, 여제자는 유기의 방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유계 사제, 어떤 여인이 초령이라고 주장하며 산문 밖에서 쓰러졌소. 쫓기고 있으며 중상을 입었소. 아는 사이여. 안에서 유기가 차갑게 물었다. 누구? 제자가 대답했다. 초령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기가 냉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모른다. 여제자가 대답했다. 사제께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시니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소. 유기는 단호하게 반복했다. 모른다고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말했다. 안에서 시스템이 유기에게 물었다. 주인님, 정말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유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전생에 그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느냐? 게다가 쟤는 죽지 않을 거야. 문밖에서 여제자가 이검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이 일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 종문 제자들은 그녀를 모릅니다. 그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이검은 비웃었다. 내 생각대로군. 대도종은 정도의 기둥이야. 어떻게 저런 마녀와 엮일 수 있겠어? 그는 초령에게 다가가 말했다. 귀한 땅을 더럽히기 전에 제가 당장 그녀를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으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덮쳐 팔을 꽁꽁 얼려버렸다. 이검이 포효했다. 누구냐? 강력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백추란이었고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차가웠다. 손 떼. 주변 제자들은 즉시 무릎을 꿇었다. 백사숙님께 인사드립니다. 백추란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녀를 데려갈 수 없다. 이검은 분노에 차 주먹을 꽉 쥐었다. 위대한 대도종이 약속을 어긴단 말인가? 이건 정도 문파가 할 짓이 아니지. 여제자는 발끈하며 그에게 검을 겨누었다. 방자하구나. 대도종의 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고 싶으냐? 이검은 차갑게 웃으며 자신의 검을 뽑았다. 내 검 또한 무디지 않다. 여제자는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렇다면,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백추란이 뒤에서 공격해 순식간에 이검의 온몸을 얼려버렸다. 그녀는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시체를 처리해라. 이 여자는 내가 종문으로 데려가겠다. 백란은 초령을 다른 것처럼 옮기고 사저에게 급히 말했다. 사저, 초령을 살려주세요. 그녀는 초령을 침대에 눕혔다. 소녀는 끔찍할 정도로 상처가 심했다. 사저는 그녀를 살피며 중얼거리면서 치료를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다칠 수가 있지? 백추란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다. 도대체 어떤 의지력이 지금까지 그녀를 버티게 한 걸까? 사저는 자신만만하게 엄지를 치켜세웠다. 걱정 마라. 숨만 붙어있다면 내가 다시 살려낼 수 있으니. 백추란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신세졌습니다. 얼마 후 초령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속삭였다. 도련님.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백추란은 서둘러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영아, 깨어났구나. 초령은 혼란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백언니, 도련님은 어디 계세요? 사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다. 언니라니 천한 하녀 따위가 감히 추란을 언니라고 부르다니? 백추란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유이는 아직 폐관 수련 중이다. 아직 나오지 않았어. 초령이 초조하게 말했다. 그럼 저를 구해달라고 백언니에게 부탁한 게 도련님이신가요? 백언니,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분을 찾아가야 해요. 백추란은 고개를 저었다. 서두를 것 없다. 우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거라. 내가 완전히 회복할 때쯤이면 아마 그도 수련을 마칠 것이다. 초령은 시선을 내렸다. 저는 도련님께 사죄해야 해요. 저는 지금껏 그분을 오해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저를 덮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백언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분을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던 사전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덮치려던 것, 우리, 세상에, 내가 지금 엄청난 스캔들을 엿들은 건가? 그녀는 충격에 빠져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백추란이 그녀 쪽을 힐끗 보았다. 사전은 즉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다. 백난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사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겠어요? 영아와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요. 사전은 손을 흔들었다. 알겠다. 지금 바로 나갈게. 너희 둘이서 실컷 얘기하렴.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 백추란은 다시 초령을 돌아보았다. 영아야, 이제부터 나를 백언니라고 부르지 마라. 백사저라고 부르도록 해. 예전에 내 안에 혼란독이 발작했을 때 유이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다. 문 밖에서 사전은 사실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귀를 대고 숨을 헉 들이마셨다.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백추라는 그녀가 엿드는 것을 눈치채고 즉시 힘을 사용해 방 주위에 방음 결계를 쳤다. 사전은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다. 왜 안 들리?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젠장, 도대체 얼마나 천지가 개벽할 스캔들이었길래? 날 막아버리다니. 제7장 정오의 발릉봉에서 시작된다. 태양은 하늘 높이 떠 있고 산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바로 이때 루이스의 폐관 수련이 마침내 끝난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수련 좌대에서 일어선다. 나른하게 하품하며 그는 몸을 쭉 펴고 앞으로 걸어간다. 어쨌든 그는 여러 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루이스의 거처 밖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한 젊은 여인이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 바로 초령이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꼿꼿이 앉아있다. 표정은 차분하지만 완고하다. 그녀가 이곳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있었음이 분명하다. 루이스의 마음속에서 시스템이 반응한다. 시스템은 그녀가 밖에서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며 나가서 확인할 것인지 묻는다. 루이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차갑게 대답한다. 전생에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짓을 잊지 않았다고 말한다. 초령을 떠올리는 순간 한 가지 이미지가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간다. 그녀의 얼굴, 그 잔인하고 사악한 미소,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지었던 그 미소. 루이스는 주먹을 살짝 쥔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눈에 여자는 수련을 더디게 할 뿐이다. 이번 생에서는 수련만이 그에게 중요한 전부다.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집 밖에서 초령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다. 다리는 저리고 몸은 지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그녀는 도련님을 믿는다. 진심으로 인내하며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 그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장면이 바뀐다. 이제 적하봉에 도착한다. 대도종의 영역 안에는 9개의 주봉과 72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다. 백령봉과 적하봉은 모두 그중 하나이다. 적하봉 정상에서 분노에 찬한 젊은 여인이 짧은 수련을 하고 있다. 그녀의 몸짓은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지극히 아름답다. 각각의 동작은 물처럼 부드럽게 흐른다. 언뜻 보면 수련이라기보다는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의 바람조차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몸 주위에서 부드럽게 소용돌이치는 듯하다. 이 움직임에 진정한 살상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녀는 아름답고 위험 있으면서도 위험해 보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큰 바위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줍어 보이는 젊은 남자인 스토커가 생긴 것 같다. 그의 이름은 능무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능이라 부르는데 능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마음을 온통 빼앗겼다. 어째서인지 그녀의 분노마저도 그에게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가 생각을 더하려는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허공을 가른다. 비검이 갑자기 그의 은신처를 향해 날아와 바로 앞 바위에 박힌다. 능은 충격에 숨을 헐떡이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낸다. 젊은 여인은 움직임을 멈추고 평소와 달리 침착한 어조로 차분하게 말한다. 그녀는 거기에 누가 숨어 있는지 묻는다. 능은 잠시 망설이다가 바위 뒤에서 나온다. 동시에 여인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앞으로 뛰어올라 그의 바로 앞에 착지한다. 능은 서둘러 폭권하며 그녀에게 인사한다.
그는 자신을 능무상이라 소개하며 그녀를 항능사매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이 적하봉에 새로 들어온 수제자라고 설명한다. 항능의 얼굴은 짜증나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능의 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보인다. 항능이 다시 입을 열자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럽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안다고 말한다. 그녀의 마음속에 기억이 떠오른다. 오래전에 이 이름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낸다. 루이스 사형이 대도종의 성자 자리를 거절했을 때 이 남자가 그 역할을 물려받았다. 미래에 그는 8,000개까지 올랐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암흑 동란 속에서 싸우다 죽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가 진정한 영웅으로 꼽힐 만하다고 인정한다. 능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그는 방금 그녀가 수련하던 기술을 목격했다며 장엄하다고 칭찬한다. 그는 그녀에게 지도를 좀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항능은 가볍게 웃으며 심호흡을 한다. 절대적인 우월감을 풍기며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한마디가 능의 마음속 무언가를 뒤흔든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그는 검을 뽑고 그녀가 자신보다 어리지만 너무 거만하게 말한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상대가 될지는 겨뤄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인다. 다음 순간 항능은 신법을 펼쳐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선다.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는 다른 것을 제안한다. 그녀는 그에게 먼저 가서 루이스에게 도전하라고 말한다. 만약 그가 루이스를 이기면 그때 돌아와서 자신과 겨루자고 한다. 갑작스러운 접근의 능은 완전히 당황한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물러선다. 그는 루이스가 누구냐고 물으며 그에게 원한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런 적이도 없는 사람에게 도전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적어도 이것은 능이 완전히 충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아직 이성이 남아있다. 이것을 보고 항능은 약간 긴장을 푼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근처 나뭇가지에 앉는다. 그녀는 루이스 때문에 사부님께서 자신을 벌하고 적하봉의 태양수 감금에 처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능은 목소리를 낮추며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그녀에게 루이스가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항능은 눈을 감는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주기로 동의한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이 루이스의 문을 발로 차부순 날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자세한 내용은 명확히 보여주지 않지만 그녀가 일방적인 버전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쯤에는 1시간이 꼬박 지났다. 1시간 후 능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그는 이야기가 터무니없고 역겹다며 분노를 터뜨린다. 듣기만 해도 피가 끓는다고 한다. 그는 루이스 같은 자가 어떻게 그녀의 사형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능은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차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는 항능에게 바로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대신해 복수하러 가겠다고 선언한다. 먼저 그는 루이스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녀에게 사과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항능은 불안해진다. 그녀는 그가 절대 루이스를 이길 수 없을 거라며 망설이며 그를 막으려 한다. 하지만 링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미 결심했다고 소리친다. 오늘 루이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지 못한다면 수제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한다. 장면은 다시 루이스에게로 전환된다. 그는 정말 수련광이 되었다. 방금 수련을 한번 마쳤는데 벌써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막 집중을 시작하려는 순간 누군가 자신의 뜰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한다. 그는 눈을 뜨고 밖에 누구냐고 묻는다. 링우샹이라고 단호한 남성의 목소리가 답했다. 그 이름을 듣자 루이스의 마음속에 경기장과 치열한 전투의 기억이 떠오른다. 원래대로라면 그들의 첫 만남은 알싹 제자 대회여야 했다. 루이스는 자신이 우승자였고 링이 준우승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루이스가 다가가 문을 연다. 그는 링의 신원을 확인하고 링 사형께서 오늘 진홍운봉에는 어인일로 오셨냐고 정중하게 묻는다. 링은 놀란다. 그는 루이스가 자신을 아느냐고 묻는다. 루이스는 안다고 차분하게 대답한다. 그는 링을 평가하며 그의 이름은 이야기에도 나올 정도라고 말한다. 그는 링이 두 달하고도 12일 전에 종문에 들어와 바로 첫날에 천심을 응축했다고 정확하게 말한다. 그는 감탄스럽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자 링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편다. 그는 루이스의 안목이 의외로 날카롭다고 말한 뒤 두 달하고도 11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살짝 정정해준다. 첫날은 입문 절차로 허비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재능이 대단하고 대도종의 매우 귀중한 인재라고 계속해서 칭찬한다. 갑자기 링은 현실로 돌아온다. 그는 화를 내며 루이스를 가리키고 얼굴에서 그 미소를 지우라고 요구한다. 그는 루이스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비난한다. 그는 도전을 하러 왔다고 선언한다. 분위기는 즉시 조용해진다. 루이스의 미소는 약간 더 깊어진다. 그는 어차피 오랫동안 심심했다며 망설임 없이 도전을 받아들인다. 둘 다 밖으로 나선다. 링은 즉시 검을 뽑아들고 돌진한다. 그는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루이스에게 준비하라고 말한다. 위험한 참격이 허공을 가르며 번쩍인다. 루이스는 침착하게 옆으로 비켜서서 단 2손가락으로 검을 막는다. 링의 눈이 충격으로 커진다. 루이스는 희미한 기운을 발산하며 주먹에 힘을 모아 돌진한다. 그는 신뢰하겠다며 차분하게 사과한다. 링은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악물며 검으로 막으려 한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루이스는 사라진다. 다음 순간 루이스는 그의 뒤에 나타나 등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린다. 링은 비명을 지르며 몸이 앞으로 날아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얼굴부터 처박힌다. 치명적인 무기는 없었다. 기의 방출도 없었다. 하지만 굴욕감은 완벽했다. 루이스는 그를 차분하게 내려다보며 이만하면 됐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링은 완고하다. 그는 눈에 분노를 불태우며 다시 일어선다. 그는 한 판 더 하자고 요구한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검을 뽑는다. 그는 진홍훈 검수를 발동한다. 제대로 된 전투 자세를 취하고 진짜 싸움을 준비한다. 링이 다시 한번 루이스를 공격한다. 링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다. 이번에는 루이스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은 환상에 불과했다. 바로 다음 동작에서 루이스는 아무렇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 링의 옆을 스쳐 지나간다. 공격은 완전히 빗나간다. 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진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루이스의 주먹이 이미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루이스가 차분하게 말한다. 잘 봐라. 딱 한 번만 보여줄 테니. 루이스의 팔이 번개처럼 앞으로 뻗어나간다. 순식간에 그의 손이 링의 멱살을 움켜쥔다. 링의 동공이 수축한다. 그는 불쑥 루이스가 너무 빠르다고 본능적으로 내뱉는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루이스는 그의 멱살을 잡고 격렬하게 회전시켜 헝겊 인형처럼 내던진다. 동시에 루이스의 몸에서 진홍색 기운이 터져나온다. 반대편에서 링은 검을 땅에 꽂는다. 그는 간신히 몸의 중심을 잡으며 발이 땅에 끌린 채 뒤로 미끄러진다. 그러자 루이스는 진정한 강자처럼 침착하고 이압적으로 똑바로 선다. 그는 링을 보며 어떠냐고 계속할 거냐고 아무렇지 않게 묻는다. 링은 이제 완전히 동요했다. 땀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의 목소리는 기술 면에서는 자신이 부족하지만 이해력은 뛰어나다고 인정하며 약간 떨린다. 루이스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린다. 오, 사형께선 무슨 뜻이시죠? 링이 갑자기 다시 공격을 개시한다. 그는 이미 하운 검법의 제 의식을 깨우쳤다고 외친다. 그의 검이 앞을 베자 공격이 무서운 속도로 땅을 가르며 루이스에게 쇄도한다. 땅에 균열이 퍼져나간다.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린다. 하지만 루이스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다. 그는 그저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진지한 어조로 말한다. 사형의 깨달음은 과연 훌륭하군요. 다음 순간 루이스가 손을 칼처럼 휘두른다. 그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른다. 날아오던 검격은 즉시 산산조각나 완전히 파괴된다. 자신의 최강의 기술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링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식은땀이 온몸에서 쏟아진다. 그의 눈은 여전히 크게 뜨여 있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 루이가 고개를 살짝 숙인다. 그는 앞으로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며 여기서 끝내도 되겠냐고 묻는다. 링이 깊은 숨을 내쉰다. 그는 고개를 숙여 답례한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다. 그는 루이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루이의 미래 업적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루이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그는 링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나중에 누가 묻거든 사형과 시합을 겨뤄 간신히 신승을 거뒀다고 말하겠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링은 크게 웃는다. 그는 루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그를 기억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작별 인사를 하며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돌아서서 떠난다. 링이 막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초령이 서둘러 달려온다. 그녀는 루이를 보러 왔다. 그녀는 사형이 드디어 나오셨다고 기쁘게 외친다. 링이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른다. 북령봉에는 정말 미인이 이렇게 많은가? 하지만 루이는 초령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아버린다. 그 소리가 뜰에 울려 퍼진다. 초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 말없이 서 있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왜 사형께서 또 문을 닫으셨냐고 나지막이 묻는다. 링이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건다. 그는 여자의 존엄성은 소중하다고 말한다. 세상에 남자는 많다. 루이가 만나주지 않는데 왜 한 나무에 목을 매냐고 한다. 초령의 후회는 깊어진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사형께서 문을 열고 영화를 한 번만 봐주실 수 없냐고 애원한다. 링은 이 상황을 무시하려 한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간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예쁘긴 한데 안타깝게도 눈이 멀었군. 이 능무상님은 이토록 멋지고 잘생겼는데 그녀는 정작 본체만 체하다니. 장면은 다시 적화봉으로 전환된다. 성난 젊은 여인은 여전히 검술을 수련하고 있다. 링이 도착한다. 그는 홍령에게 졌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홍령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그녀는 이미 루이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한다. 링이 나무 토막 위에 앉는다. 그는 루이가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며 그녀가 묘사한 것처럼 끔찍하지는 않다고 인정한다. 홍령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코웃음을 친다. 그녀는 루이가 남자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여자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링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녀가 루이를 그렇게 잘 아냐고 묻는다. 그는 방금 한 젊은 낭자가 루이의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봤는데 루이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홍령은 깜짝 놀란다. 낭자. 그녀는 어떻게 생겼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링은 매우 예뻤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영인가 뭔가로 부르는 걸 들었다고 회상한다. 홍령의 심장이 떨린다. 초령, 그녀가 정말 돌아왔구나. 그녀의 생각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녀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질투하지 말라고 말한다. 내가 왜 질투를 해? 말도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루이 따위 때문에 질투를 하겠어? 동시에 링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끔찍한 깨달음이 그를 덮친다. 설마 그녀도 루이의 여자인가? 그렇다면 미인을 거칠게 다룬다고 날 탓하지 마시오. 링이 갑자기 일어선다. 그는 홍령에게 도전한다. 그는 이미 루이에게 도전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그녀가 자신과 겨뤄야 한다고 말한다. 홍령이 망설인다. 그녀는 그가 루이를 이기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링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위해 루이에게 도전했으니 그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홍령은 잠시 그를 쳐다본다. 그러고는 받아들인다. 그녀는 이제 라고 말한다. 그의 어리석은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 때라고. 그녀의 눈이 분노로 붉어진다. 그녀가 먼저 돌진한다. 그녀는 루이처럼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격렬한 폭발이 일어나고 산 위에서 충격파가 봉우리를 가로질러 퍼진다. 링은 필사적으로 살살하라고 말하지만 홍령은 전혀 듣지 않는다. 30분 후 링의 상태는 처참하다. 그의 얼굴은 부어있다. 그의 뺨에는 멍이 들었다. 그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거에 서 있을 수조차 없다. 홍령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본다. 그녀는 앞으로 다시는 자신의 수련을 방해하러 오지 말라고 말하고는 떠나라고 명령한다. 링은 울면서 비틀거리며 멀어진다. 그는 절망에 차서 북령봉 사람들은 다 괴물이냐고 소리친다. 어째서 하나같이 다 인정사정 없는 거냐고. 그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맹세한다. 홍령은 눈살을 찌푸린다. 그녀의 생각은 다시 초령에게로 돌아간다. 초령은 왜 돌아왔을까? 그녀는 가서 한번 봐야겠다고 결심한다. 감금 따위가 뭐가 중요해. 한편 북령봉에서는 초령이 여전히 루이스의 방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후회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작게 사과하며 링아의 잘못이었고 링아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배고픔과 갈증으로 그녀는 마침내 기력이 다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쓰러졌다. 그 충격으로 문이 열렸다. 초령은 초조하게 안을 들여다보며 사형을 불렀다. 하지만 방 안을 들여다봤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충격에 빠져 속삭였다. 사형이 사라졌어. 이번 화는 홍능이 초령을 만나러 오면서 시작된다. 초령은 홍능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 홍능은 매우 거친 어조로 말했다. 류이가 이미 떠났어.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서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초령은 죄책감에 잠겨 있었다. 후회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계속 흘러내렸다. 그녀는 홍능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설령 도련님께서 지금 종파에 계시지 않더라도 저는 그분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계속 여기서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홍능은 화가 났다. 그녀는 초령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며 말했다. 그만 무릎 꿇고 일어나. 우리는 여자 수련자야. 우리도 존엄성이 있다고.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모욕하는 거야? 하지만 초령은 홍능의 손을 뿌리치며 울었다. 홍능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도련님께 독을 썼어요. 이 벌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해요. 바로 그때 백사부가 도착했다. 그녀는 오자마자 초령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일어난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해. 계속 자책해서는 안 돼. 하지만 초령은 여전히 과거를 놓지 못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청강독은 결코 완전히 해독될 수 없어요. 일부는 영원히 그의 몸 안에 남을 거예요. 치료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요. 홍능과 백사부는 이 말을 듣고 둘 다 충격을 받았다. 홍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내 말은 청강독이 아직도 류이의 몸속에 있고 영원히 남는다는 거야.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백사부가 다시 입을 열어 완벽한 기원단을 언급했다. 초령이 그 단약에 대해 듣는 순간 그녀의 후회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더 많은 눈물이 눈에서 떨어졌다. 그렇다면 루이가 일부러 완벽한 기원단을 복용한 게 아니었군요. 청강독이 발작해서 그 힘을 소모시킨 거였어요. 이 말을 듣자 홍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과했다. 사형, 죄송해요. 백사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모두 루이스에 대해 얼마나 오해했던가. 그런데 넌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장면 전환. 장면은 대도종의 뒷산으로 바뀐다. 그곳에서 루이스는 차분하고 평화롭게 수련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자가 아닌 오직 자기 수양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수련이었다. 시스템을 통해 루이스는 3명의 여주인공을 감시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말했다. 주인님, 그들 모두가 주인님께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류이가 차갑게 대답했다. 내버려둬. 여긴 조용하군. 여기서 수련하겠다. 이제야 깨달았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내 도의 길에 걸림돌일 뿐이야.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 직진, 방해물 없음. 하지만 시스템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주인님께서는 여기서 얼마나 머무실 계획이십니까? 류이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의 몸에서 황금빛 기운이 터져나오며 그가 웃으며 말했다. 12월 제자 경연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원단경 13층에 도달하고 대도 보물각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다. 3개월 후 3개월이 지났다. 제자 경연이 막 시작되려 한다. 수많은 제자들이 검을 타고 경기장을 향해 날아간다. 누군가 선포했다. 모든 봉우리의 수자는 92대 제자들을 이끌고 대도대에 집합하라. 류이도 자신감에 찬 얼굴로 북령봉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3사람에게 꽂혔다. 그들은 다름 아닌 홍능, 초령, 그리고 백사부였다. 류이는 침묵했다. 그 순간 초령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류이의 눈과 마주쳤다. 도련님, 그녀가 불렀다. 류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갑자기 홍능이 그를 향해 달려가며 사과했다. 사형, 죄송해요. 초령도 사과하려 서둘러 달려왔다. 백사부가 류이를 멈춰 세우려 불렀다. 소라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져 속삭였다. 무슨 일이지? 2명의 절세미인이 한 남자에게 동시에 사과하고 있잖아. 수군거림이 류이를 짜증나게 했다. 그의 표정이 차가워지며 단호하게 말했다. 꺼져. 제자들은 완전히 경악했다.
그가 정말로 3명의 여신에게 꺼지라고 말했어. 류이는 완전 상남자처럼 보였다. 홍능은 분노에 차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꺼지길 원한다면 좋아. 꺼져주지. 그녀는 떠납니다. 백사부도 확연히 언짢은 채로 돌아섭니다. 피곤하구나. 그래서 가는 것이다. 그녀는 루이가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초령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와 부드럽게 말합니다. 도련님, 저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무리의 제자들이 루이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합니다. 영웅이시여, 우리 세대의 귀감이십니다. 저희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자를 멀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열심히 수련하라. 갑자기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두 제자리로. 모든 제자들이 경기장으로 이동합니다. 또 다른 안내가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부종주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반쯤 대머리에 둥근 안경을 쓰고 권위가 넘치는 한 노인이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도에 대한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루이는 나른하게 하품하며 중얼거립니다. 관료적인 말투까지 전생과 똑같군. 더 늦게 도착할 걸 그랬어. 마침내 부종주가 선언합니다. 시합은 단판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력을 다하십시오. 비겁하게 굴지 마십시오. 제92회 제자대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소녀가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몇몇 제자들이 뻔뻔하게 그녀의 다리를 쳐다보지만 루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홍능은 이것을 보고 복잡한 심경을 느낍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홍능은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상대를 쓰러뜨려 무대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부종주가 그녀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초령의 차례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루이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도련님, 저는 대도종에 입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후회의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루이를 바라보며 무대에 오릅니다. 제자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상대방이 그녀를 조롱합니다. 3회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잖아. 왜 계속 그에게 몸을 던지는 거야? 초령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저. 제게 도련님은 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은 분노에 차 소리칩니다. 궤변이구나.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때려주마. 그리고 그것으로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화를 원하신다면 영상이 곧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사랑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